안녕하세요. 진영 고1 여러분. 저는 기술가정 배종희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또 코로나로 정상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일단 예전에 기술가정 예상 문제 드린 거는 등교 수업 했을 때 따로 풀지 않고요. 동영상 수업으로 대체할 거니까 여러분들 정답이 있으시지만 저랑 같이 하나하나 해설과 함께 수업하시고자 하는 분은 이번 수업을 잘 들어주시고 다음번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은 결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자, 1번은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 자, 일단 결혼의 가장 기본 전제는 성인들의 둘의 의견 일치가 되죠. 맞고요. 자, 이번에 남녀 만 18세 이상으로 혼인 정년기에 도달해야 된다. 자, 일단 우리나라는 법률론주의이기 때문에 일정한 혼인 정년기에 도달해야만 혼인할 수 있습니다. 네, 남녀 만 18세부터인 이 18세 연령이 혼인 정년기니까 이번 설명도 맞죠. 자, 3번은 성인은 부모 동의 없이도 혼인이 가능하다. 자, 일단은 성인은 둘의 혼인 의사가 일치하면요. 성인들끼리 혼인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자, 4번은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 자,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중혼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 맞죠? 자, 5번에 결혼정년기에 도달한 미성년자. 자, 만 18세라는 연령은 아직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혼인이 가능한 연령이니까 결혼 정년기에 도달한 미성년자라고 하면 바로 만 18세 요 연령만 해당이 되겠죠. 자, 이 만 18세인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없어도 혼인이 가능하다. 자, 부모 동의가 없어도 혼인하는 건 성인인 경우고요. 만 18세는 혼인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다 보니까 미성년자 혼인에 있어서는 부모 동의가 반드시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법정 상속 2순위죠. 자, 일단 우리나라는 상속에 있어서는 지정 상속이 있고 유언이 없는 지정 상속이 없을 때 법대로 상속이 되게 되는데요. 자, 법정 상속 2순위를 물었죠. 2순위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 가나다라가 몇 순위에 해당되는지 순서를 잘 파악하시면 2순위가 됐건 시험에 3순위로 나오건 어느 순위든 해당되는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법정 상속 1순위. 자, 사망자가 기혼인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이 법정 상속 1순위는 바로 가장 그 사망자와 가까운 사람이죠. 그게 바로 배우자와, 자,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아들, 딸을 얘기하죠. 그래서 나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이 법정 상속 1순위자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나 직계 비속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1순위에서 상속이 끝나지만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하면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1순위에 없으면 그 다음 상속은 2순위로 넘어갑니다. 자, 2순위는 사망자의 부모, 즉 직계 존속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이죠. 부모님. 자, 그 다음에 부모님도 없다. 그러면 부모님은 우리 촌수로는 1촌이라고 했죠. 그 다음 순위가 바로 2촌인 형제자매가 법정 상속 3순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형제자매도 없으면 사망자의 3촌에서 4촌 이내에 해당되는 모든 혈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4순위로서 법정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를 보시면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라, 그 다음에 다, 가, 나가 되고요. 2순위를 물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현행가족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친족의 범위를 혈연으로는 몇 촌 이내? 8촌 이내죠. 자, 반면에 혈연이 아닌 그 혼인으로 인해서 인척으로 인한 그 친족 범위에서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인 혈연인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되면 나한테 친척이 된다. 자, 그리고 혼인하는 순간 배우자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다. 그래서 친족 범위를 세 범위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시면 이모.
이모라는 건 우리 엄마의 여자 형제죠. 그럼 우리 엄마와 그 여자 형제 간에는 이촌이죠. 그럼 나랑 촌수가 삼촌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 장모님은 배우자의 부모죠. 배우자랑 장모님이 서로 일촌이니까 당연히 사촌 이내인 인척에 해당되니까 2번도 친족의 범위입니다. 자, 3번에 처의 사촌 오빠. 자, 남편 입장에서 보면 우리 부인과 사촌 지간에 해당되는 사촌 오빠니까 역시 인척의 범위에 포함이 되죠. 자, 4번에 남편의 백부. 백부는 다른 말로 큰아버지입니다. 큰아버지는 몇 촌? 삼촌이죠. 삼촌. 부모님의 형제니까. 그럼 우리 배우자, 내 남편의 삼촌이니까 역시 배우자와 사촌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자, 5번에 남편의 당숙부. 당숙이라는 사람은 오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남편과 오촌지간인 사람이니까 부인 입장에서 보면 이미 남편의 사촌을 벗어났죠. 그래서 지금 보기 중에 친족 범위가 아닌 사람은 5번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중 나를 중심으로 촌수가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3번과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되죠. 자, 나를 기준으로 백부. 백부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형님이니까 나한테 큰아버지죠. 자, 그럼 우리 부모님과 몇 촌이에요? 부모님과 이 백부는 둘은 형제니까 2촌. 그럼 나랑은 촌수가 3촌이 되죠. 자, 그 다음 나의 사촌 형제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촌수가 나랑은 사촌. 자, 고조부는 자, 나를 기준으로 나의 부모님, 그 위에 일반 할아버지를 조부모라고 하죠. 그 위에 할아버지가 증조, 그 위에 할아버지가 고조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씩 올라갈수록 1촌이 더해지니까 고조부는 같은 할아버지라고 해도 사촌이 되죠. 자, 당숙부라는 건 아버지의 사촌. 그러니까 나랑은 5촌이 되고요. 자, 5번에 육촌 형제, 나랑 육촌지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촌수대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은 삼촌인 백부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 자,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혼인, 즉 한국에는 법률혼, 사실혼보다는 법률적 혼인을 지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혼인이 성립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형식은 결혼식이 아니라 반드시 혼인 신고에 의할 것이다. 여러 번 했던 문제죠. 자, 6번은 피상속인이 아버지인 경우 재산 상속 몫이 가장 많은 사람은, 자, 피상속인이 아버지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이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기혼자인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상속의 1순위자가 아버지인 우리 엄마 배우자가 되죠. 그리고 직계 비속인 자녀들이 1순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보기 중에 1, 2, 3, 4, 5 중에 피상속자가 아버지일 경우 배우자인 어머니와 딸과 차남, 장남은 다 1순위자죠. 할아버지인 경우는 법정 상속 2순위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1순위에 여러 명이 존재하는 이상은 2순위로 법정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 공동 1순위 중에 상속 몫이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냐? 현행법상 가장 1순위 안에서도 상속 몫이 많은 사람은 바로 배우자인 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전체 상속의 50%가 어머니한테 가고요. 남아있는 50%를 모든 자녀들이 똑같이 n분의 1로 1대 1대 1의 몫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답 2번이 되겠죠. 자, 7번은 혼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혼인의 효과와 상관없는 내용은, 자, 우리가 혼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력이 생기죠. 일단 호적이 변하죠. 그쵸? 누구의 자녀였던 호적이 누구의 배우자로 호적이 변하게 되고요. 자,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근데 그 의무 중에 하나가 서로, 배우자끼리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친족관계가 생긴다. 자,
우리가 보통은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 가까운 혈연 관계, 즉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혼인으로 새롭게 생기는 친척을 인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족 중에 인척 관계가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롭게 발생하니까 3번도 맞죠. 자, 4번에 재산 분할 청구 권리가 생긴다. 자, 지금 보시면 결혼했을 때 재산을 분할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혼인이 아닌 이혼을 했을 때 효력이 됩니다. 그래서 혼인의 효과와 상관없는 거 4번이 되고요. 자, 지금 5번에 보시면 서로 함께 살 동거의 의무, 서로 부양할 의무, 협조하고 정조를 지킬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혼인의 효력이 맞고요. 4번은 이혼의 효력이 됩니다. 자, 8번은 남편이 피상속인일 때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자, 우리 앞에서 2번 문제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법적 상속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가 있었죠. 그러면 지금 보기 중에 법정 상속 1순위에서 4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백숙부는 자, 백숙부라는 건 남편의 백부니까 남편이랑 삼촌이죠. 근데 우리가 법정 상속 4순위 안에 사망자의 사촌 이내 혈연 관계인 사람이 상속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백숙부는 법정 상속의 범위에 들어가는 4순위자입니다.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 3순위고요. 사촌 형제 또한 백숙부와 함께 똑같은 사촌 이내 혈족으로 4순위가 되죠. 자, 5번에 처의 부모입니다. 자, 남편의 입장에서 우리 부인의 부모님, 즉 장인 장모님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처의 부모는 남편과 혈연 관계가 아니라 부인으로 인한 인척 관계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실 건 이 상속에는 반드시 혈연 관계에서는 사촌 이내라는 혈연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인 관계로 인한 인척 관계는 상속의 그 포함 범위에서 인척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의 부모는 지금 혈족이 아닌 혈연 관계가 아닌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의 효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안에서도 가장 상속 몫이 많은 법정 상속 1순위자죠. 그래서 지금 보기 중에 순위를 떠나서 남편이 사망했을 때 1순위에서 4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4번이 정답이 되죠. 자, 9번은 스텐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꼭지점에 해당되는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이죠. 자, 우리 이거 초반에 이제 우리가 사랑과 결혼이라는 단어를 할 때 제가 사랑의 이론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스텐버그라는 사람이 제시한 성숙한 사랑. 즉 성숙한 사랑은 삼각형을 이루는 이 세 가지 꼭지점에 해당되는 이 세 요소가 말 그대로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룰 때 성숙한 사랑이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남녀가 초반의 사랑은 서로 눈에서 불꽃이 튀죠. 열정이 먼저 생기고요. 이게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함께한 친밀감으로, 그리고 또 이 두 가지가 조화되면서 서로에 대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생길 때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된 사람이 가장 성숙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열정, 그 다음에 친밀감, 헌신,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돼야 됩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 비읍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전통혼례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일단 다음 중 전통혼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에 전통혼례식은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른다. 우리 예전에는 요즘 예식장에서 결혼하지만 옛날 우리 전통혼례는 남편과 시댁 그 가족들이 신부집에 와서 초례를 치르는데 이걸 혼례를 치르는데 이걸 초례라고 했었죠. 자, 이번에 전통 혼례상을 초례상이라고 한다. 이 초례를 치르기 위해서 신부집 마당에 또는 대청마루에 그 결혼식 상을 차리는데 이걸 초례를 위한 상이다. 초례상이라 한다. 맞습니다. 자, 3번에 혼례를 치른 후 시댁으로 가는 것을 신행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초례를 치르고 초야를 치른 다음에 신부 집에 남편과 함께 며칠 묵고 나면 드디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본인의 집인 시댁으로 향하는데 이걸 신행이라고 한다. 맞죠? 그쵸? 자, 4번에 신부가 이제 신행을 가면서 이제 시부모 집에 처음 도착을 하게 되면 신부가 이제 시어른에게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첫 인사를 시댁에 드리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패백이라 한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납패가 아니라. 그래서 4번의 설명이 그대로 틀렸습니다. 자, 5번의 혼례 절차와 형식이 지금보다 복잡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그 간혼상제, 즉 말 그대로 통가의례 의식을 아주 강조했고요. 그 중에 특히 통가의례 중에서도 혼례의 절차 형식은 지금도 복잡하지만 전통 혼례의 절차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자, 11번 결혼의 의미와 동기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1번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다. 결혼하게 되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생기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얻어지죠. 맞고요. 자, 이번에 인간의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생기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애정 욕구가 충족된다. 맞죠? 자, 3번에 자녀 출산과 양육의 기회를 얻는다. 이제 혼인을 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기회를 얻게 된다. 맞죠? 자, 4번에 부부라는 사회적인 역할과 지위를 얻는다. 맞고요. 자, 5번에 보시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 5번 문장은 결혼이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는 거니까 일단 뭐 도덕적으로 5번 문장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객관식 1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되는 전통 혼례 절차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특히 혼례의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는데 그 절차 중에 보기 설명을 보시면요. 집안끼리 혼인 의사가 일치하면 서로 혼담을 나누죠. 그래서 양쪽 집에서 혼인을 하겠다라고 혼인 의사가 일치하면 신랑 쪽에서 신랑의 생년월일을 적은 사주와 신부집으로 정식으로 결혼식을 신청하는 청혼서를 신부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사주, 그러니까 우리 사주 단자라고 하죠. 그 사주 단자의 신랑의 사주와 청혼서를 신부집으로 보내는 걸 우리가 납체라고 하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서답형 서술형 문제 1번 보시면요.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답 용어를 쓰시면 되겠죠. 추정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사망했을 경우 그의 상속 몫을 직계 비속이 대신 받는 거. 자, 문장이 어렵지만 이거 우리 수업 때 설명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누군가한테 상속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상속을 받을 사람이 이제 추정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상속자가 사망을 하기 전에 이제 추정 상속인, 상속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 이 추정 상속인이 사망한 이 사람의 몫을 이 추정 상속인의 직계 비속, 즉 추정 상속인의 아들, 딸이죠. 이 사람들이 대신 추정 상속인 몫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 이걸 상속을 대신 받는다니까 대습 상속이라고 정확하게 용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시면요. 전통 혼례 과정을 기호로 나열하시오. 자, 지금 보기가 우리 혼례 과정을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데 4개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집안끼리 서로 혼담을 나누죠. 의혼 과정을 거치고 서로 혼인의 협의가 되면 이제 앞에 문제 여러분들 12번 문제처럼 신랑 쪽에서 사주단자를 보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납체라고 했었어요. 납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납체를 통해서 신부집에서 사주단자끼리를 사주를 맞춰서 결혼식 날을 정하게 되죠. 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다의 의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정식 청혼서를 보내죠. 그러고 나면 이제 신부집에서 혼례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이걸 택일한다라고 하죠. 또는 이걸 영길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이제 결혼식 날이 정해지면 결혼식 전에 신부 쪽으로 신랑이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이걸 패백이라고, 죄송합니다. 납패라고 하죠. 납패라는 단어가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치르는 초례를 치르고 나면 신부가 시댁으로 신행을 가죠. 신행을 간 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걸 패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순서를 보시면 지금 이 보기 안에서만 순서를 보시면 의혼이 제일 먼저 1번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납체, 그 다음에 초례를 치른 다음에 마지막 시댁 가서
패백을 보내니까 다, 가, 나, 라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마지막 3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해당되는 용어를 쓰시옵니다. 자, 법정 상속권자가 지정 상속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이제 법적인 상속과 지정 상속 중에 유언이 있는 지정 상속이 더 우선적이다. 그 유언이 있을 때는 지정 상속대로 유언대로 상속이 개시가 되죠. 근데 아무리 유언이라고 해도 법적인 몫이 있는 사람이 아예 지정 상속에서 배제가 되면 이 사람이 지정 상속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제도를 유류분 제도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유류분 제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들 예전에 수행평가에서 했던 문제들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일단 우리가 진도 안에서 최대한 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는 내용 있으면 노트에 배웠던 내용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서 문제 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좀 더 잘 정리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본 수업 때 교실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